수호이 S-75 호트니크. 러시아의 새로운 스텔스 전투 드론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전에 투입됐거나 그에 근접했어야 했습니다. 제 말은 아마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시제품을 공개했고 SU-57과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무기시험, 양산 납품, 그리고 결국 실전 배치 날짜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금 2026년이 되었지만 아니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S-70은 이상한 정체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선전용으로 급하게 테이프로 붙인 코미디 모형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짜 정식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기만 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장애물에는 완전히 오작동해서 아군에 의해 격추되어야 하는 상황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게 러시아 방위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례가 되어 엔지니어들이 뛰어난 걸 만들지만 크렘린이 만들 형편이 안 드는 운명인 걸까요? S-70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호이 S-75 호트니크, 단순히 크고 멋진 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인 전투 항공기, 즉 UCAV입니다. 줄여서 UCAV라고 부르며 이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활주로에서 운용되며 각종 센서와 감시 장비로 가득 장착된 특정 분류의 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체가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장 드론들 중에서도 적어도 공개된 모습으로 볼 때 S-70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체입니다. 대부분 무장 드론을 들으면 이런 모습을 떠올릴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가 설계하고 제작한 MQ-9 리퍼,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형인 MQ-1 프레데터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6, 7이라는 숫자가 69에서 2자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만 웃긴 나이라면 말이죠. 사실 우리는 줌머 세대가 왜 그렇게 웃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리퍼, 특히 A형은 길이 11m, 날개 길이 20.1m, 공차 중량 2223kg입니다. 정확하게요. S-70는 러시아어 제3자 자료에 따르면 공식 재원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이는 14m, 날개 길이는 19m, 공차 중량은 14,780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물체들과 나란히 찍힌 사진들을 보면 대략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장 드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플라잉 윙, 즉 비행익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건 명확한 동체가 없는 꼬리 없는 고정익 항공기를 말합니다. 아마 궁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메가 프로젝트 시청자라 비행기를 잘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크고 뚜렷하지 않은 덩어리로 보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항공기를 원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력 같은 경우 플라잉 윙 덕분에 기체의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공기 흐름에 노출되어 연료 소모가 적어지면서 더 긴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이 형태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S-70의 스텔스 성능 때문이었고 부수적 보너스는 덤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항공기의 스텔스란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또는 최소한 레이더에 잘 안 잡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하늘로 쏘아 올리고 그것이 무언가에 반사되어 돌아오면 다시 수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파의 속도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파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그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항공기에는 전파가 반사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꼬리, 무기 장착대,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것들이죠. 플라잉 윙은 돌출된 부분들을 없앰으로써 전파가 반사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줄입니다. 그 결과 레이더의 탐지도의 가능성, 즉 업계에서 말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S-70의 설계 기본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다 다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전투 드론 개발을 위한 긴 여정.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드론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대형, 고가, 목적에 맞게 제작된 드론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주 보이는 소형 상업용이나 FPV 드론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역사의 대부분은 러시아보다는 소련에 속합니다. 1970년대에는
소련은 투폴레프 Tu-141 스트렐라와 더 작은 Tu-143 레이스와 같은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빠르고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 항공기로 지상 차량에서 발사된 후 임무를 마치면 낙하산을 이용해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충분히 인상적인 기술이었지만 Tu-143은 1976년에, Tu-141은 1979년에 도입되었고 분명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차들은 기본적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이었습니다. 발사 전에 경로를 미리 입력해두고 발사한 뒤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회수하는 식이었죠. 비행 중 조종이나 수정이 전혀 불가능했고 실시간으로 조작할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드론은 소련만의 독특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RAN-OA 계열과 1952년과 1969년에 각각 도입된 로키드 D-21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 모두 사전에 프로그램된 기체였고 마지막 것은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경로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랬죠. 미국은 90년대 중반에 프레데터를 장기 채공 정찰 무인기로 실전 배치했고 2001년에 무장형 MQ-1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완전히 망가져 겨우 버티면 지옥 같은 나라였으니 그런 일을 할 자금과 의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더 근본적인 것들을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전투기, 전략폭격기, 전차,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죠.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이 발생했고 러시아는 5일 만에 완벽히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기대했던 모든 점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지아군도 현대식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헤르메스 450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군도 드론을 격추할 수 있었고 4월 20일 믹-29 전투기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자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 총참모장이었던 니콜라이 마카로프 장군은 그해 11월 의회 국방위원회에 즉각적인 해결책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참모부는 결정했습니다. 현재 무인 정찰기는 없지만 2-3년 내에 이스라엘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인용 끝.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서처이 버드아이 400 그리고 아이뷰 MK150을 구매하면서 현대적인 정찰 능력을 빠르게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UCAV는 없었고 구매한 드론들은 공격 없이 관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로 국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포스타 R이 등장했고 2019년 공개 시험 및 테스트 후 2020년 인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오리온은 대략 프레데터와 동등한 기체로 첫 물량이 2020년에 시험 운영을 위해 인도되었고 알티우스는 아직 시제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두 기체도 명목상으로만 운용됐고 이 영상 시점 기준 포르포스타 R과 오리온이 소수만 기록 없이 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배경에서 스텔스 드론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미그는 실제로 오랫동안 이 아이디어를 구상해왔는데 스캇 프로젝트 2005년에 시작되었고 결국 2007년 모스크바 국제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크렘린에서도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연구는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2011년 수호이가 오호트니크 초기 계약을 따냈을 때 이는 개념과 예비 설계 목적이었고 생산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연구 자료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4월 기술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후반 미그가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입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진짜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낮은 기준을 세운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러시아 항공우주 프로그램이니까. 솔직히 2단계까지 온 것만 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야코블레프 야크 200일 개발 중이던 미친 VTOL 스텔스 전투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수호이 KR-860 한대 개발 중이던 에어버스 A380급 항공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KR-860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를 설레게 했던 수호이 걸프스트림 S, S-21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기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러시아 항공우주 산업은 보통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하지만 S-70은 그날 정말 예외적이었거나 돼지가 모스크바 상공을 날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말뿐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떡하니 2019년 국제항공우주 박람회에서 공개된 그 설계 콘셉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3일 S-70은 실제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상 조종사의 통제하에 20분 넘게 공중에 머물렀고 약 600m 상공에서 비행장을 여러 바퀴 돌며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였다고 해도 되겠죠? 겉으로 보이는 모든 지표로 볼 때 제대로 된 본격적인 시제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초기 시제품에는 여기저기 눈에 띄는 몇 가지 작은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쪽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텔스 항공기는 보통 뜨거운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 B2 스피릿은 배기구를 동체 안에 묻어두고 있고 F-22는 사각형에 가까운 삼각형 노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S-70은 정말 크고 튀어나온 전통적인 원형 배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아무런 차폐나 은폐 없이 열을 그대로 뒤로 배출하는 것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게 완전히 표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착륙 장치도 있는데 크렘린에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한 번도 접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체 전체가 각종 센서로 덮여 있어서 정말 울퉁불퉁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분명히 시제품이었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최종 생산 모델이 나오면 해결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 그 물건은 카메라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대충 조립된 완전한 고철 덩어리였다는 해석이고, 셋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쯤 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러시아였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 추론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죠. 충성 편대기의 꿈. 질문 하나 드릴게요. S-70은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아니죠. 그저 UCAB나 전투 드론이라는 모호한 언급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흥미로운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UCAB를 떠올릴 때 대부분은 프레데터나 리퍼처럼 하늘을 느긋하게 활공하면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혹은 누가 UCAB, 즉 무인 전투항공기가 지상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다고 실제로 말한 적이 있었나요? 잊지 마세요. UCAB는 무인 전투항공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실제로 S-70은 지상 목표물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수후이의 대주주인 국영기업인 통합항공기 제작사에 따르면 S-70은 러시아의 SU-57 전투기와의 이른바 네트워크 중심 연동을 통해 공중 및 지상 목표물 모두를 타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인 주도 항공기의 지휘하에 모든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SU-57 조종사들이 보조 조종 방식으로 S-70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S-70은 편대비행, 항법, 이동, 교전 등 표준 사항을 스스로 인지하고 주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는 S-70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SU-57이 자동 전달한 데이터 입력에 부분적으로 기반합니다. 하지만 SU-57 조종사도 직접 S-70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략적인 목표만 지정하면 S-70이 스스로 그 지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로 비행해라, 탐색해라, 저기 감시해라, 저 목표 타격해라 같은 대략적 지시들입니다. 정말 한계를 넘는 기술처럼 들린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데 러시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잉 웅 오스트레일리아도 현재 MQ-28 고스트뱃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은 2025년 기준으로 이미 GJ-11을 실전 배치했지만 실제 성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협동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을 인크리먼트 1 생산 계약 단계로 옮겼으며 제너럴 아토믹스의 FQ-42와 안두릴의 FQ-44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70이 이 역할에서 과연 쓸만한가요? 솔직히 이 부분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필요한 정보가 러시아 국방부를 통해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27일
Su-57과 S-70이 함께 비행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하지만 S-70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비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S-70이 30분 이상 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자동화 모드로 비행하면서 S-70을 더 멀리 보내 Su-57의 레이더 범위를 확장하는 후연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죠. 우리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그 정보를 얻었습니다. 말했듯이 그리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확실한 것은 다른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 다른 실험이 재앙으로 끝난 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2024년 10월 5일 우크라이나가 통치하던 코스탄티니우카 상공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시는 전선에서 약 15km 뒤에 있었습니다. 지상 촬영 영상에는 두 항공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뒤때 따르던 항공기, 일반적으로 Su-57로 알려진 기체가 뒤에서 S-70의 미사일을 발사해 단숨에 격추시키고 S-70은 나선형으로 땅으로 추락하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건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포함되는 꼼꼼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Su-57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고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공중 격추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입증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S-70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의 2024년 10월 정보 업데이트에서 제공된 주요 설명,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제한된 전투 시험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 중인 최첨단 장비를 전선 가까이에 둘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비를 거기에 두는 건 정말 상상 초월의 멍청이가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러시아는 돈이 없을 뿐 바보는 아닙니다.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전선 뒤쪽에서 격추됐으니까. 아마도 러시아 공군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그걸 손에 넣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잔해가 S-70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것을 알려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첫 번째로 밝혀진 사실은 회수된 잔해에 따르면 추락한 기체가 S-74였고 무장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한된 전투시험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잔해 속에서 UMPBD D-30SM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새로운 러시아의 정밀유도 활공폭탄으로 진정한 스마트 탄약입니다. 조준과 발사뿐 아니라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성 및 위성 유도와 기내 자동 조종 장치, 공기역학적 조종면을 이용해 비행 중에도 미리 설정된 목표를 향해 스스로 수정 비행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네, S-70은 스텔스 형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기체를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스텔스 항공기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잔해에는 패스너, 패널 이음새, 금속과 복합재 혼합 구조, 노출된 공동과 앞전 등이 보여 추락 후에도 스텔스 항공기에서 기대할 처리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면을 탄소 섬유와 같은 재료로 만들거나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료는 라디오파를 흡수해 신호가 송신기로 돌아가는 걸 막아 항공기가 레이더에 덜 보이게 합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마도 프로토타입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기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체 형상의 기본 공력 특성, 핵심 내부 시스템, 그리고 무기 통합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였을 것입니다. 모든 선이 나노미터 단위로 다듬어지고 모든 표면이 극비 재질로 코팅되어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한 그런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가 레이더에 훤히 잡히는 표적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플라잉윙 설계로 레이더에 잘 포착되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줄이고 압축기 전면을 내부에 숨기면 레이더파 반사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일반적인 항공기, 예를 들어 수호이 35와 비교하면 그 멋진 기체 사진을 화면에 띄울 핑계도 생기겠네요. 이 기체는 상대적으로 탐지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외신의 진짜 질문은 러시아가 이후 생산분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더 꼼꼼하게 신경 쓸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준이 전부인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얼마나 스텔스 성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리벳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스텔스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F-22, F-35, 그리고 J-20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기체들은 완벽한 스텔스기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 조립 상태에서 리벳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패스너, 템, 그리고 접합부가 어떻게 밀봉되고 전기적으로 관리되는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 분석가들이 완전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의 적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소재들은 반드시 특정 색일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최상단 코팅으로 적용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재들은 실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방 가장자리나 덕트 라이닝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복합 소재의 적층 단계에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소재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SS-72 일부 구조에 카본 파이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에 카본 파이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카본 파이버는 본래부터 레이더 흡수 소재인 것은 아닙니다. 카본 파이버가 레이더를 흡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섬유의 방향, 두께, 주파수, 그리고 여러 과학적인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구성 성분을 모른다면 이 S70에 쓰인 카본 파이버가 실제 사용되더라도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적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본 파이버 자체가 강도가 높고 무게가 가벼운 구조 재료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게를 줄이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고 레이더 흡수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잔해에서 회수한 내부 부품들 중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30개가 외국산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전자 부품이었으며 목록에는 미국의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의 송수신기와 모터 드라이버 칩, 역시 미국의 리니어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의 집적회로, 그리고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의 트랜지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개발 지연 중인 러시아 슈퍼탱크 T-14 아르마타가 수입 부품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과 부품 공급 중단이 프로젝트 지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런 서방의 공급망이 아직도 암암리에 암시장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이런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훨씬 더 가능성 높은 중국에서 공급받는 등 대체 공급원을 찾았는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S-72 시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소송을 자주 거는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제재 회피 거래에 고의로든 아니면 모르고든 관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시제품 기체라는 가정하고 있으니, 즉 이것이 침공 이후 제재가 시행되기 전에 제작된 것이라면 이런 부품들은 훨씬 더 우호적이었던 시기에 확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한때 S-70이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하는 고철 더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락사고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2021년 재설계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2021년 12월에 수호이에서 공개한 이 S-70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타입이 아니라 바로 이 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시제품이지만 개발이 더 진전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제품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공개될 때 통합항공기 제작사에서 직접 그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인용하자면 이 무인기는 오우트니크 프로그램의 실험적 설계 작업의 일환으로 수호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체의 출고는 BP 차클로프 노보시비르스크 항공기 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용 끝.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기종 사이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를 보세요. 뒤쪽에 거대한 엔진이 튀어나와 있나요? 적어도 앞과 옆에서 보면 마치 그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들도 감상하세요. 이 사진들을 찾는 게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뒤쪽에 튀어나와 있으면 스텔스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설명했지만 엔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어버리는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기구를 상하 표면 사이에 넣으면 엔진의 더 많은 부분이 항공기 위아래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부터 물리적으로 가려줍니다. 둥근 금속 파이프를 직접 들여다보는 대신 레이더파에는 얕고 강하게 차폐된 개구부가 보이게 됩니다.
간편한 배기구는 배기가스를 더 넓고 얇은 시트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가스가 주변의 차가운 공기와 섞일 수 있는 표면적이 더 넓어져 집중된 원형 배기류보다 최고 온도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대구부 가장자는 항공기 구조와 정렬되어 레이더 에너지를 원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켜 반사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요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인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는 마세요. 물론 상황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이걸 키릴 문자로 쓰인 무인 F-20이라고 결론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S-70A 배기구에 추력 편향 기능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근거는 이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기구와 동체 사이 선, 틈, 변색 때문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추력 편향일 수도, 조명에 의한 우연일 수도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어느 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윗부분에는 그런 선이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추력 벡터링에 대해 말하자면 얘기를 돌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 말이죠. 예전에는 엔진이 너무 커서 동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그들은 아예 더 작은 엔진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클리몹 RD5000B AI 2022-25 또는 SM100 같은 것들이 모두 가능한 선택지였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완전히 같은 엔진, 아니면 최소한 같은 기본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불필요한 부분만 좀 덜어낸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찾아본 바로는 러시아 정부나 항공우주 관계자 중 누구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언론 보도는 항상 꽤 단호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것은 AL-41로 충유식 터보팬 엔진이며 SU-57과 SU-35S에도 사용됩니다. 이 엔진은 1970년대에 설계된 AL-31에서 그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엔진은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설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제거하고 기본적으로 표준인 추력 벡터 배기 노즐도 없애고 압축기와 연소실을 더 짧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또한 대충 눈대중으로 재봐도 왜 그게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즐 얘기로 돌아가면 추력 벡터링 유무와 상관없이 이 새 설계는 비용이 듭니다. 제트 엔진은 본래 대략 원형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뜨거운 가스가 원통형 튜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원형 흐름을 납작한 물체로 통과시키려면 전이 덕트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른 형태, 크기, 방향의 공기 흐름을 연결하는 부품이죠.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트 항공기처럼 뜨거운 가스를 그냥 뒤로 내뿜는 대신 이제 그 가스는 노즐로 이동하는 동안 항공기 내부에 머물게 되고 전이 덕트가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출되는 가스의 매우 뜨거운 온도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여기서 3D 프린팅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 노즐이 3D 프린팅으로 제작된다고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모르지만 흥미로운 디테일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좋게 봐서 그들이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팝 SMD 프린터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동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아직 실제로 도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초기 프로토타입에 비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이게 2019년 모습이고 이게 2021년 모습입니다. 특히 개량된 기체의 조종면 힌지 라인은 유연한 재질로 메워져서 표면이 매끄럽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마감 처리가 되었거나 아니면 더 정밀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와 앞전 부분에도 기체의 다른 부분과는 구별되는 크고 푸른 회색 패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저희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레이더 흡수 소재이거나 센서가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전체 패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기적 특성이 정밀하게 제어된 부분이거나 단순히 스프레이로 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위치는 중요합니다. 기수와 날개 앞전은 전방에서 오는 레이더에 가장 먼저 비추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호이가 특수 소재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S-70A 지상 통제소 문제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실제로 조종이 이루어지는데
통합항공기 제작사에 따르면 이 부분도 2021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시스템이 새롭다고만 했으며 MPU-70이라고 불렀고 이란과 시리아 드론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크론슈타트 회사에서 개발했다고만 했습니다. 정말로 통찰력 있는 정보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S70의 이번 버전을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는 위아래를 다 봤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건 선전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허접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저기 설계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만 봐도 S70이 진지하게 개발된 노력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를 설계한 국가의 운명에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70은 여전히 비록 느리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용 항공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공개된 홍보자료와 테스트 영상, 여기저기서 나온 영상들을 봐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쯤이면 실제로 운용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타스는 2019년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당시 부총리였던 유리 보리소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S70의 비행시험 대부분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며 다양한 항공무기를 탑재한 공격형 버전도 포함됩니다. 무인 항공기의 군부대에 대한 양산형 공급은 2025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 끝.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운용되지도 않았고 전장에 가장 가까이 간 것도 시험 도중에 오작동에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때뿐입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놓친 마감일이 아닙니다. 2020년 8월 당시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사장이었던 유리 슬루사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가 S70 개발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빠르면 2024년부터 납품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산 마감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 중반이었고 2021년 말에는 그 후 알렉세이 크리보로친이 당시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 24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러시아 24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오늘 이 시스템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양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 S70 공급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기체들은 아직 시험용 항공기이지만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무인 항공기 인도를 앞둔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인용 끝.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5년 넘게 도입 시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매우 명백한 이유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여러 가지 실수들을 정리한 편리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러시아 언론을 통해 일부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타스 통신은 노보시비르스크 항공기 공장이 5년간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S70 생산을 위한 새로운 건물 건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투자액은 25억 루블, 즉 약 3,400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공장의 인력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정에 따르면 양산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만 해도 2027년쯤이 될 것이고 납품이나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문제들은 일정을 더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대의 시제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단 3대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19년 12월 개발 계약서에 S72, S73, S74 세대의 비행 시제품 제작이 명확히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71이 2019년에 카메라 앞에서 비행한 기체였고 S74의 행방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다른 시제품 생산 계약에 대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같은 계약서에는 국가 합동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표준 설계 완료 기한은 10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S74가 이 일정과 맞물려 2024년 10월에 격추된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산형이 아직 생산되지 않았지만 최종 설계는 이제 적어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전체 결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공장도 확보 중이며
모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이 화에서 이미 본 것 외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실제 물리적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파이 위성 덕분에. 사실상 모든 것이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아투빈스크 공군 기지에서 2대가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사진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1년 12월에 새롭게 공개된 그 기체가 제대로 도색됐는지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화면 밖에 똑같이 생긴 채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성 사진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는 건 흥미롭죠. 물론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이 사진을 보시죠. 2025년 4월 아우타빈스크 공군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SU-57 6대와 미그-29 계열 등 소련, 러시아 항공기 7대가 양옆에 있습니다. 이 해상도에서는 모두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잘 안 보여주죠. 그렇지 않나요? 아흐타빈스크 공군기지가 이 프로그램의 주둔지이자 S-70들이 주로 머무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9년 5월에 있었던 이 사례, 2022년 4월에 또 다른 사례, 2025년 4월에 이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6월 10일에 있었던 이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도 2023년 9월에 촬영된 이미지를 직접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계류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SU-57을 발견한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S-70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이 기지 내 유일한 적절한 크기의 경납고이고 방금 본 사진의 절반쯤에서는 S-70들이 바로 이 경납고 바깥 계류장에 주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전쟁 중인 적국의 시제 항공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모스크바가 숨길 이유가 넘치는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토크 설정이나 코팅된 배선도 같은 백과사전식 정보는 애초에 얻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S-70 이야기가 얼마나 허술하고 불완전한지 말이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S-70과 비슷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언급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치 올드블라디가 직접 그들을 설계 회의에 끼워 넣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의 현실을 숨기고 외부 세계에 아주 의도된 인상만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에겐 단편적 정보, 시험 영상, 국영 언론 주장, 위성 사진, 잔해, 지나간 마감에 무시할 수 없는 충분한 물리적 증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S-70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대 항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S-70이 완전히 실전 배치된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뛰어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아니면 치명적으로 실패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쯤이어서 형편없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그 높은 목표에는 못 미치게 될까요? 조금 거칠게 요약하자면 우리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